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파키스탄을 중재자로 둔 3자 회담 형태로 시작됐습니다. 파키스탄이 양측과 사전 면담을 진행하며 조율에 나서 결국 대면 회담까지 성사됐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준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막판까지 삿바싸움을 벌였던 미국과 이란이 드디어 종전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파키스탄 측도 함께 참여해 3자 회담 형태가 됐습니다. 미국에선 JD 벤스 부통령과 위트코프 중동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가, 이란에선 갈리바프 국회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회담에 나섰습니다. 이번 회담은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양국 외교관계가 단절된 뒤 처음 열린 최고위급 회담입니다. 회담에 앞서 양측은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차례로 만나 막판까지 회담 형식과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은 채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고, 미국 벤스 부통령은 장난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회담 전까지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회담의 전제 조건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미국이 이란 자산의 동결 해제를 수용하고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협상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협상에 앞서 미국이 자산 동결 해제에 동의했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휴전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양국은 오는 14일 미국의 중재로 워싱턴에서 만나 협상에 나섭니다. 여러 변수 속에 진행되는 이번 협상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시작한 만큼 전 세계의 이목은 협상장에 쏠리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양측은 밤늦게까지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협상 관계자들을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미국과 함께 통제하자는 방안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겁니다. 이란 관영 IRIB 방송은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도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고, 타스님 통신도 호르무즈 해협 사안에 심각한 의견 불일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협상에 며칠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고, 이란 타스님 통신은 회담이 필요에 따라서는 하루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종전 협상을 중재한 파키스탄은 회담 준비를 위해 총력전을 기울였습니다. 이란 대표단이 도착한 공항에 주요 인사들이 직접 마중을 나가는 등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최대한 공을 들였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은 회담 전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양국 대표단이 머물 숙소이자 회담장이 될 세레나 호텔을 일찌감치 비우고 이슬라마바드 전역에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대표단과 기자단에는 이례적으로 도착 비자 발급을 약속했고 취재를 위한 미디어 센터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협상단 맞이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이란 대표단을 태운 항공기가 영공에 진입했을 때 조기 경보기 등 전투기를 띄워 공항까지 호위했습니다. 공항에는 최고 권력자로 꼽히는 아심 무니르 국방군 총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이 직접 나가 대표단을 맞이했습니다. 양국이 회담 전부터 날카로운 발언으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회담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पाकिस्तानी क़यादत इन मुज़ाकरात को कामयाब कराने के लिए अपनी हद्दुल मक़दूर कोशिश खलूस के साथ करेगी. 파키스탄은 이번 전쟁에서 새로운 중재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카타르와 사우디, 이집트 등 다른 중동 국가들의 지원도 있었지만 수도에서 종전회담까지 개최한 파키스탄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종전회담이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파키스탄은 협상이 끝날 때까지 총력전을 멈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행된 당일에도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레바논 국영 NNA 통신은 현지 시간 11일 레바논 남부 나파티에 지역 크파르시르 마을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4명이 사망하고 인근 마을에서도 3명씩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테파흐타 지역에서도 공습으로 5명이 추가로 사망했다는 보도까지 합하면 적어도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간의 평화 협상이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스라엘은 레바논 정부와 협상을 하더라도 헤즈볼라와의 휴전 문제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우리 경제가 성장세는 둔화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공급망 충격 등 먹구름이 가득하다면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응해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4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3월 들어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기업 심리지수와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란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했던 2%보다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4%포인트나 대폭 낮추며 1.7%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천둥이 멈췄지만 아직 먹구름은 가득한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는 2.2%로 소폭 상승에 그쳤지만 이는 석유 최고 가격제 등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4월 이후엔 국제 유가의 큰 폭 상승 영향으로 물가 오름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파른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물가 우려의 핵심 배경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브렌트유는 3월 중 60% 이상 급등해 배럴당 $100를 훌쩍 넘겼고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고 종전 협상을 개시한 현 시점에도 유가는 평상시보다 50%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OECD와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투자은행들은 올해 한국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금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 2.2%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근원 물가 상승률도 지난 전망치 2.1%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란 전쟁이 물가와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는 공급망과 물가 주요 품목을 집중 관리하고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추경을 통해 26조 원 규모의 신속한 재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 이후의 세계는 이전과는 분명 다를 거라며 눈앞에 닥친 복합 위기를 극복할 대책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날아든 청구서의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명령 카드까지 거론하며 중동발 위기 대응 총력전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 후 폭풍은 상당 기간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파괴된 중동 에너지 시설을 완전히 복구하는데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86%보단 떨어졌지만 지난해 기준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여전히 70%에 육박한 우리로선 그만큼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역대 최고인 861억 달러에 달하는 등 중동 전쟁의 파장이 아직은 제한적이라는 게 청와대 평가지만 말 그대로 아직일 뿐입니다. 거시경제 지표가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비상 상황이 이미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고 그 여파가 얼마나 갈지 모르는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고유가와 핵심 원자재 수급 차질의 여파가 생산과 소비 심리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연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동 전쟁의 나비 효과는 외교 안보 분야에도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의 비협조적이라며 한국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현안에서 목리를 부릴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And it's not just NATO.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당장 대중국 견제 등과 맞물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제동과 같은 암초가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 조사 등 통상 압박으로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대체 공급선 확보와 긴밀한 한미 공조 등 중동 전쟁 청구서를 감당하기 위한 해법들을 찾는 게 이재명 정부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중동 사태 이후 급격하게 오른 유가는 어민들 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황금어장을 앞에 두고도 기름값 걱정에 조업을 포기하기도 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3시 반, 어민들은 출항 준비가 한창입니다. 예전엔 매일같이 하던 일이지만 올 봄에는 며칠 만에 오르는 백길입니다. 중동 사태 이후 기름값 부담에 달라진 풍경입니다. 바뀐 게 많죠. 어렵죠. 대저 2, 3일 하루라도 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잖아요. 오늘은 기름값만큼은 벌 수 있기를 소망을 품고 떠나는 어선들 뒤로 멈춰선 배들도 있습니다. 현재 새벽 5시를 넘겼습니다. 대부분 어선이 조업에 나서면서 항구가 한산한데 이렇게 조업을 멈춘 배도 있습니다. 비용 부담을 못 견디고 배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졸지에 실업자가 된 선원들과 어선 운항이 줄며 덩달아 일감이 줄어들 게 걱정인 선박 수리소장까지 섬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한 배는 경매 들어갔고 2배만 지금 그렇다고 다 거기도 선원들도 다 가족이에요. 다 집안에 가면은 다 가장들이고. 텔레비 항상 보면서 기름값 올라가면 우리는 먹고 살 길이 없다. 부담을 감수하고 조업을 나가더라도 더 빨리, 더 멀리 나가는 건 힘든 상황. 황금 어장을 눈앞에 두고도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아주 새벽부터 천천히 다녀. 완전히 천천히. 물때 따라서 그거 따라서 움직여야지. 기름 소모량이 엄청나니까 이제 멀리를 못 나가요. 좀 멀리 나가야 홍어가 잘 걸리는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업량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70-80%가 양이 너무 저조해요. 실제로 이날 오후까지 꽃게는 한 상자도 들어오지 않았고 홍어 어획량도 이전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꽃게를 보관해두는 냉동창 겁니다. 평소라면 꽃게가 제 어깨 높이로 차 있어야 할 곳이 지금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조업을 쉬어야 하나 고민하는 어민들이 느는 이유입니다. 배들이 뭐 나가나 마나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사람들이 나가다 마나다 이야기면 안 나가게 도와주는 거다.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어민들은 오늘도 성어기를 맞은 어촌 마을에 활력이 되살아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유류 할증료가 4배 이상 폭등합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기름값 부담이 고스란히 승객에게 전가된 건데요. 관광업계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국제공항이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완연해진 봄 기운에 개별 여행객은 물론 수학여행과 연수단 등 단체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이 같은 회복세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여파로 다음 달부터 국내선 유류 할증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관광객들의 경비 부담이 커질 예정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7,700원인 국내선 유료 할증료를 다음 달에 34,100원으로 4.4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달엔 유료 할증료를 1,100원 인상했는데 한 달 만에 상승폭을 크게 키운 겁니다. 당장 5월부터 대형 항공사에서 국내선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편도 기준 유료 할증료만 이번 달보다 26,400원을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제주 여행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항공료가 크게 오른다는 소식에 관광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비행기 값이 많이 오르고 유류 할증료가 오르면 여행하는데 조금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도내 관광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패키지 상품이나 단체 관광객을 주로 유치하는 여행사들은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료가 전체 여행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상품 가격 인상이 이뤄질 경우 모처럼 살아나던 단체 여행 수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행사에서 상품을 구성할 때 제일 크게 작용하는 요인이 두 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 여행일 경우에는 항공료가 대부분 가장 큰 요인이고 지금 유가 상황으로 인해서 국내 관광객을 유치할 때 항공료 급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유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저비용 항공사들도 비슷한 수준에서 다음 달 유료 할증료를 책정할 것으로 예상돼 전반적인 항공료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회복세를 보이던 제주 관광이 항공권 가격 인상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다가오는 5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 기대 대신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이렇게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국민의 70%가 대상인데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은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전쟁 전 리터당 1,6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유가 폭등은 고스란히 현장의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짝물용 비닐 등 주요 농자재 가격이 전쟁 전보다 40%가량 급등했고 산업 전반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거셉니다. 정부는 지금을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으로 진단하고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 경정 예산을 바탕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재정이 앞장서서 위기의 파도로부터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유가 상승의 부담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45만 원이 지급되는데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돼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선별되는 소득 하위 70% 국민은 오는 5월 18일부터 2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10만 원에서 인구 감소 특별지역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온라인 방식과 은행 영업점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초기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며 신용 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날 바로 충전됩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오는 8월 31일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모두 소멸됩니다. YTN 김준두입니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사칭 문자 사기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원금 안내를 빙자한 스미싱 사기가 빈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 운영사 등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신청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앱 설치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거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인해 일선 병원들은 의료품 재고 확보에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의협은 일선 병원의 주사기 재고가 많아야 한 달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유통 과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의료 소모품 부족은 동네 병원에서부터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일선 병원에서 주사기를 짧게는 일주일치, 길어도 한 달치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와 소통하는 즉시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일선 의료기관들이 각 기관마다 다르지만 짧게는 일주에서 한 달 정도의 재고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들이 온라인 판매를 중단하거나 값을 크게 올렸다는 신고도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주사위 같은 경우에 일부 이제 온라인 상에서 사실은 품절이 일어나고 있는 게 맞고, 저희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정부는 일단 생산에는 문제가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와 협의를 통해 원료 공급을 확보해 지금 상태로도 수액제 같은 경우 3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위기 상황을 틈타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통망이나 아니면 공급선에 대해서 수시로 개입하면서 그런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지금 협회들이랑 모색을 하고 있고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급과 가격 흐름을 점검하고 담합이나 출고 조정 등을 적발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대형 병원에도 재고 비축을 늘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기름값이 치솟고 차량 오부제가 확대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서울시가 지하철 일부 차선의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내일부터 연장합니다. 양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서울 지하철을 타고 내린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50만 건 늘었습니다. 증가율로 따지면 3.75%로 그리 크진 않지만 주목해야 할 건 경향성입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공격을 개시한 이후 3월 첫째 주 0.7%에 그친 증가율이 점점 늘더니 3월 넷째 주엔 4% 가까이 뛰었다가 4월 첫째 주엔 6.83%로 껑충 뛰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하철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시내버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승하차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 늘어난 데 그치지만 4월 첫째 주는 5.4%로 뛰었습니다. 그 결과 4월 첫째 주 하루 평균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타고 내린 건수는 1년 전과 비교해 100만 건이 증가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체 교통수단, 즉 대중교통수단이 가능한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 대중교통 이용률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서울교통공사는 내일부터 서울 지하철의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각각 1시간씩 연장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혼잡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우선 2호선과 7호선만 시행합니다. 시내버스는 앞서 지난 3일부터 출퇴근 집중 배차를 1시간 연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돌입하긴 했지만 기름값 안정화까지 시간이 걸리고 공공기관 2부제까지 시행된 만큼 대중교통 이용 증가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현직인 박형준 시장이 최종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과 맞대결이 성사되면서 중량급 주자들 간 격전이 예고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격전지 부산시장 후보 자리를 둘러싼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의 승자는 박형준 현 시장이었습니다. 금일 당내 경선 결과 박형준 후보가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장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초선 주진우 의원이 세대 교체론을 내세우며 도전장을 던졌지만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한 결과 과반 득표로 박 시장이 공천장을 따냈습니다. 이로써 부산시장 대진표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과
현직인 박 시장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당내 경선을 결선 없이 무혈 통과한 전 의원은 발목을 잡아왔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까지 일단락 지은 뒤 본선 준비에 한창입니다. 본격적인 후보 대결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는 통일교 의혹을 고리로 대리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입맛에 맞춰 면죄부를 줬다고 연이틀 공세를 퍼부었는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수사기관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시효 만료라는 탈출구를 열어줬습니다. 민주당은 증거가 없어도 무조건 기소하라는 거냐며 선거판을 흔들려는 생떼라고 일축했습니다. 아무리 수사를 해도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을 두고 맞춤형 면죄부라니 증거가 없어도 무조건 기소하라는 말입니까? 6.3 지방선거를 50여를 앞두고 부산시장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8년 만에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과 수성 의지를 다지는 국민의힘의 대결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최소 10곳 이상으로 늘면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조국, 한동훈, 송영길 등 중량급 인사들의 정치적 진로가 걸려 있어 전국 곳곳에서 벌써부터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해가고 있는 민주당의 관심은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쏠리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지역, 부산 북구 갑입니다. 민주당이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의 출마를 요청하며 3고 초려를 언급했지만 일단 청와대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하지 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면 당에서 요청을 하겠습니까? 당에서는 그만큼 더 필요한 인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이 지역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산 쪽 음식이 제일 맛있지 않으셨어요? 분위기나? 부산 음식 맛있죠? 네. 팝콘 많이 먹었습니다. 야구장 가서. 네. 이렇게 되면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과 3파전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경기 안산갑도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남국 대변인의 출마 선언으로 판이 커졌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친문계 전해철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며 여권 내 개파 간 경쟁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경쟁하고 있는 후보들도 뛰어난 후보와 자질을 갖추신 분들이지만 누구보다도 더 열정에 더해서 경험 그리고 또 지역의 현안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역시 경쟁이 치열합니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오선 의원 출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기싸움을 벌이는 와중에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원희룡 전 장관 출마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어느 지역에 출마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선거연대 논의 속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 최근 경기 하남 갑을 콕 집어 언급하며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모든 선거 지역구가 험지다. 추미애 전 장관님이 하남에 나가셨을 때도 1200표 정도로 이기셨단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구인난 속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지역구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연수갑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뛰고 있는 저희 당의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공천 원칙에 따라서 공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남 갑은 22대 총선에서 1.17%포인트 차로 석패한 국민의힘 이용 전 의원이 재도전을, 평택을은 유이동 전 의원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갑은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여권에선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등판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15석 규모에 달하는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집니다. 여야 거물급 정치인과 이재명 대통령 참모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격을 준비하면서 출마 지역 교통정리가 끝나기 전까지 다양한 수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창고에서 다른 사람이 맡겨둔 현금 수십억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수십억의 현금이 범죄 피해금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경찰이 계속 출처를 수사 중입니다. 유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재작년 9월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 있는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68억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금이 모두 현금이었고 돈 대신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하면 나도 아무 말 하지 않겠다는 위협 문구만 남아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추적 끝에 붙잡힌 범인은 창고 관리인이었던 40대 남성 A씨로 1억 원만 남긴 채 전부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훔친 돈 어디에 쓰시려고 했습니까? 가족까지 동원됐는데 또 다른 공범 있나요? 1심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는데 YTN 취재 결과 이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훔친 건 42억 원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A씨가 나머지는 숨겨둔 것으로 추정되고 짧은 징역만 살고 나와 이를 되찾아선 안 된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67억 원 전부를 훔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창고에 쌓여있던 수십억 원의 현금이 범죄 피해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적시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현금 주인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입건하고 계속 출처를 쫓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광주에서 직장 괴롭힘으로 대학 교수가 사직해야 했다는 내용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2차 가해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학에 직접 나와 대면 조사를 받을 수 있느냐는 통보가 온 겁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 괴롭힘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지난해 근무한 대학을 멀리 돌아다닌다는 A씨. 자존감이나 모멸감에 계속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왔기에 정신병원에 계속 이렇게 심리 상담을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조사위원회를 꾸린 대학 측은 최근 배석자 없이 대면 조사를 할 테니 학교로 나올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A씨에게 보내왔습니다. 진정인이 2차 가해라며 반발하자 곧바로 지난 6일자로 제3의 장소나 서면 조사도 가능하다는 공문이 다시 날아왔습니다. 날마다 그런 압박과 협박을 이렇게 받아오니까 저는 진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진정인은 일부 대학 문서의 결제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여서 녹취록 등 이미 제출한 중요 증거 자료가 공유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면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정 사안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최근 SPC 시화 공장에서는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했죠. 불과 1년 만에 3차례나 인명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정부는 총체적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라며 강도 높은 사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접 공장을 찾아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지적했고 SPC 측은 즉각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거의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알고는 있는데 바로 기획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순차적으로. 하지만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같은 공장에서 큰 불이 나 3명이 다치고 5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2달 뒤인 지난 10일엔 컨베이어 센서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의 손가락이 절단됐습니다. 최근 1년 사이 같은 공장에서 인명피해가 3차례 이상 발생한 건데 약속한 안전 경영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달 회사 이름을 SPC 삼립에서 삼립으로 바꾸며 이미지 쇄신에 나섰지만 정작 바뀐 건 이름뿐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당국은 이번 절단 사고가 총체적인 안전경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강도 높은 사법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와 안전수칙을 확인해 사고 예방 의무를 게을리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YTN 표종우입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A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아이 친부의 혐의를 일부 확인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북 경주시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5m 아래로 추락해 60대 4명이 숨졌습니다. 상주에서는 7중 추돌 사고 여파로 20대 1명이 숨지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심하게 찌그러진 승용차 주위로 파편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경북 경주시 동천동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5m 아래 자전거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차에는 60대 여성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추락 충격으로 모두 숨졌습니다. 고속도로에 차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산 영덕 고속도로 서산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갑자기 멈추면서 7중 추돌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 직후 도로에 나온 20대 운전자 1명이 달리던 차량에 부딪혀 숨졌고 다른 운전자 1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터널 안은 연기로 희뿌옇게 변했고 밖에는 차들이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 수원시 금곡 지하차도에서 승용차 4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한 대에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쳤습니다. 또 진화 등 수습 여파로 양방향 도로가 한때 전면 통제돼 수원시가 우회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가는 차량이 많은 정체 구간에서는 끼어들기와 꼬리 물기가 반복되죠. 조금이라도 먼저 가려고 저지른 행동이 도로 전체 교통을 혼잡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 단속 현장을 이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림픽대로 진입 교차로가 차량으로 꽉 막혔습니다. 우회전 차량이 길게 늘어서자 하나둘 옆 차선에서 끼어드는 차량이 나타납니다. 경찰 단속에 꼼짝없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차로에는 우회전 전용 차선이라서 선생님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올라오는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올라오시다 사고가 나요. 차가 이쪽 차로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차량이 길을 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계속해도 안 믿겨져요. 뒤에서 차가 밀리는 상황인데 차를 밖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선생님 급하게 운행하던 마을버스는 꼬리 물기 끝에 아찔하게 신호를 위반합니다. 앞 차량을 따라 슬그머니 차선을 바꾸지만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 위반하셨습니다, 선생님. 지난해 11월 3일부터 최근까지 꼬리 물기와 끼어들기로 적발된 건수는 2만 3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혼자 빨리 간다는 의도로 끼어들기를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정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거나 속도를 줄이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며 불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버스 전용차로 위반 합동 단속을 벌여 2시간 동안 1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에는 교통경찰관 33명과 암행, 일반 술차차 17대 등이 투입됐고 단속 건수는 승차 정원 미준수가 106건, 차종 위반이 13건이었습니다.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휴전선 경계초소 GOP 경계병을 지금의 2만 2천 명에서 6천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인데요. 병력이 줄어드는 만큼 AI 과학화 경계 시스템으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전선 일대에 설치된 200여 개의 GOP에서 경계 임무를 맡고 있는 병력은 2만 2천여 명. 앞으로 6천 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병력 축소에 맞춰 AI 기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구 절벽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GOP 경계를 AI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전력을 작전 부대에 투입하겠다는 보관도 깔려 있습니다. 관건은 오작동과 해킹 위험, 통신 장애 등 기술적인 문제 등입니다. 특히 유사시 병력의 신속한 대처가 중요한 최전방 지역에서의 초기 대응 능력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AI 경계 시스템도 하마스에 어이없이 뚫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기술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신속 대응 부대 등 보완 대책이 요구됩니다. 국방부는 여기에 더해 군이 맡고 있는 해안 경계도 해경에 인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또 현재 45만의 병력이 2040년 전후 35만 명 정도로 급감할 것에 대비해 민간 군사 기업 등 아웃소싱 인력 15만 명을 뽑아 전체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6회 공군 세계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선 통합 사관학교를 도입해 1, 2학년 때는 공통교육을 받고 3, 4학년 때 군별 전공교육을 받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유인 우주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달 탐사를 마치고 지구로 무사 귀환했습니다. 처음으로 달 뒤편의 모습을 확인했고 10일간 111만 킬로미터가 넘는 최장거리 유인 우주여행 기록도 세웠습니다. 황보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르테미스 2호의 유인 캡슐 오리온이 대기권에 진입해 마하 33 고속으로 하강합니다. 탑승 비행사들에겐 몸무게의 4배 중력이 가해지고 캡슐 표면은 섭씨 2760도의 불덩어리가 됩니다. 캡슐 외부엔 플라스마가 형성됐고 6분간 통신도 끊겼습니다. 이후 예상대로 통신이 재개됐고 낙하산 3개가 펼쳐지면서 초당 61m 미만으로 속도를 줄입니다. 이어서 현지 시간 10일 오후 7시 7분 목표한 바다 수면에 정확히 내려앉으면서 지구 귀환을 마무리합니다. Splashdown confirmed at 7:07 p.m. Central Time, 5:07 p.m. Pacific Time. 우주 비행사 4명은 캡슐 문을 열고 나와 미 해군 구명정에 옮겨 탄 뒤 헬기를 타고 군함으로 이동했습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휴스턴에 있는 나사 존슨 우주센터로 이동하면서 귀환이 완료됐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뒤편을 한 바퀴 돌며 인간의 눈으로 달의 다양한 모습을 관측했고 앞으로 심우주 탐사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지난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달에 다녀온 인류라는 이정표도 세우게 됐습니다. 또 지구 궤도를 2바퀴 돌고 달까지 다녀오는 동안 약 111만 7,515km 최장거리 여행 기록도 만들어졌습니다. 나사는 2028년에 달에 착륙하고 기지를 건설할 때까지 달 탐사 임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마그네슘은 리튬보다 화학적 안정성이 높고 국내 자원이 풍부해서 차세대 배터리 소재로 주목받아 왔는데요. 수분에 극도로 취약하다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마그네슘에 유입되는 수분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연구진이 마그네슘 금속을 특수한 용액에 담급니다. 15분 후 금속을 확인해 보니 나노 구조의 보호층이 표면에 형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습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마그네슘 배터리가 구동할 수 있도록 개발한 기술입니다. 마그네슘 배터리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소재로 주목받고 있지만 수분이 조금만 닿아도 음극의 산화막이 생겨 이온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트리메틸인산이라는 용액에 마그네슘 금속을 담아서 표면에 희생 보호층이 생기는데요. 이 보호층이 수분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제거하거나 포획하는 그런 능동적인 방패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그네슘 금속을 트리메탈인산에 담그면 두 가지 종류의 보호층이 생성됩니다. 대부분의 수분을 마그네슘 디메틸 포스페이트층이 물리적으로 흡착하고 그 위에 분산돼 있는 디메틸 마그네슘이 나머지 수분과 반응해 화학적으로 함께 제거됩니다. 연구팀의 다음 목표는 더 큰 전극의 수분을 제어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겁니다. 핸드폰이나 ESS 등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대면적 전극에 이러한 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능동적 수분 제어 기술로 마그네슘 배터리 한계를 극복한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K리그 서울이 무려 9년 만에 전북과의 홈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터진 클라말라의 극장골로 3,205일 동안 이어진 징크스를 날리고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프로축구 소식 양시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반 추가 시간마저 거의 끝나갈 무렵 서울의 문선민이 공을 빠르게 치고 달립니다. 공을 이어받은 야자는 날카로운 크로스를 전달하고 골문으로 쇄도하던 클리말라가 감각적인 슈팅으로 골망을 출렁입니다. 종료 직전 터진 서울의 극적인 결승골. 9년 동안 이어진 전북전 홈 무승의 사슬을 끊어낸 천금 같은 결승포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2일 마지막으로 승리한 뒤 서울은 안방에서 펼쳐진 13경기에서 2무 11패로 철저히 밀리며 한 번도 전북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무려 3,200일 넘게 이어진 징크스를 이번에 날려버린 겁니다. 이른바 전설 매치를 승리로 장식한 서울은 개막 6경기에서 5승 1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며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I did it for the team and I'm happy that we won and we still unbeaten and our position in first place is more strong. 인천에서는 울산이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말컹의 헤딩 결승골로 인천을 2대1로 꺾었습니다. 개막 3연승을 달린 울산은 이후 1무 1패로 주춤했지만 다시 승리를 거두며 서울에 진 전북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제주는 장민규와 신상은의 연속골로 K리그 올 시즌 최소 실점팀인 포항에 2골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부천은 갈레고의 결승 득점에 힘입어 광주를 1대0으로 꺾고 6경기 만에 승수를 추가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쇼트트랙 여자 간판 최민정이 마지막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최민정은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펼쳐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2차 선발대회 여자 1500m와 500m에서 모두 1위에 오르며 남은 종목 결과와 관계없이 종합순위 1위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오는 2026-2027 시즌을 끝으로 국가대표 활동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최민정은 이로써 태극마크를 달고 마지막으로 한 시즌 동안 국제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전쟁 중에 2주 휴전에 합의한 미국과 이란 선수단이 함께하는 세계 태권도 주니어 선수권 대회가 오늘부터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15개국, 986명이 참가 등록을 마친 이번 대회는 미국과 이란뿐 아니라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오만과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전쟁의 피해를 입은 중동 국가들도 참가합니다.
현재 서쪽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습니다. 지금 이 지역으로는 1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 상황이니까요.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7도로 쌀쌀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23도까지 올라서 5월 중순처럼 따뜻하겠습니다. 일교차는 무려 20도 안팎까지 극심하게 벌어지니까 겉옷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오전과 밤에 공기가 탁하겠고 밤부터 제주도는 비가 조금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3.3도, 대구가 10.3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전 24도, 창원 21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